안녕하세요. 의학채널 똑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식중독의 원인, 증상, 식중독의 위험 요소,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먼저 식중독의 원인은요, 말 그대로 음식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일어난 병이라는 거죠. 원인으로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들이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전균, A형 간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리스테린 아니고 리스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이랑 바이러스가 가장 많습니다. 살모넬라를 보면 장티푸스형이랑 위장염을 일으키는 형이 존재를 하는데 보통 위장염을 일으키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 살모넬라균은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 동물 파충류 있잖아요. 파충류의 장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런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것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사람이 먹고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식품을 가공을 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먹거나 신선하지만 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러면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아이들 응급실이나 병원을 많이 찾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요. 식중독 일으키는 다른 미생물 중에 가장 흔한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감염이 되냐? 이것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음식을 오염을 시켜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먹는 거죠. 먹고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오염된 표면을 만지기만 해도 감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24시간에서 48시간,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사이에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동반되면서 증상이 시작됩니다. 치료 경과는 아주 좋아요. 특별한 처치 없이 그냥 시간 지나면은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요, 여행자 설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갈이 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증상이 일어나고요. 똥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납니다. 이 똥이 음식이나 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키고 이걸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거죠.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O157이라는 균인데, 이 녀석은 신부전증까지 일으켜서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중환자실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어요.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최근에는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줄 것으로 예상은 되긴 하는데, 오염된 식품, 생조개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요. 증상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도 있고, 아주 가끔 간 부전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간 부전에 빠진 다음에 전격성 간염에 의해서 간 부전에 빠지면 그 이익균 교수가 하는 간 이식 있죠? 간식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A형 간염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진단이 보통 감염되고 나서 15일에서 50일 있다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는 A형 간염인 가능성이 적고, 만약에 증상이 보여진다, 이렇게 노랗고 간이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2주에서 50일 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 증상이 발생하는 기간이 굉장히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치료는 면역 글로불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간 기능 개선제라든지 보존적 치료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맞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음은 리스테리아인데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는 균인데,
이거는 유제품에 많이 생깁니다. 유제품이 오염됐을 때 많이 생겨요. 살균되지 않은 우유, 치즈, 오염된 고기라든지 훈제 해산물, 냉동식품에 많이 생깁니다. 감염은 설사나 구토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이 어려운데 설사나 구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설사나 구토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누구한테 많이 발생하냐면 면역 저하자, 면역 저하되신 분들 있잖아요. 임산부나 노령층, 애기들도 마찬가지고요.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잘 걸린다. 그래서 유제품 먹을 때 생우유라든지 살균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거는 좀 주의해서 먹어야겠습니다. 식중독의 증상인데요. 증상은 뭘 먹어서 생긴 거는 어떤 미생물이 몸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음식을 먹고 몇 시간 만에 증상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몇 주가 지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50일 있다가 생긴다고 했고, 몇 시간 있다 생기는 건 뭐 살모넬라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거 먹었을 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균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아무래도 구역감, 메스껍죠? 그 다음에 구토, 복통 동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사인데 물설사할 수도 있고 혈변을 볼 수도 있어요. 설사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 혈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아주 전형적인 증상들이죠. 이 외에도 뭐 시야가 흐릿하다, 눈앞이 뭐 깜깜해진다, 뭐 흐릿하다, 시야가 좀 흐릿해질 수도 있고, 현기증 날 수도 있고요. 팔이 좀 저리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서 이후에 몸 안에서는 뭐 신부전증, 뇌수막염,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식중독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면역 저하되신 분들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인분들, 임산부, 이런 분들은요, 냉동식품이라든지 냉동육,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식품 보관하실 때 2시간 이상 실온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실온 보관하시면 균들이 아주 그냥 좋다고 그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고요. 동량 꼭 확인하시고, 식품을 가공할 때, 만드실 때 있죠? 그 다음에 조리할 때, 이때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육류, 생선이랑 만약에 조리를 했다 그러면 신선한 것들, 이런 거랑 같은 도마를 쓰시면 안 돼요. 다른 도마를 쓰셔야 돼요. 다른 도마. 아니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오염되지 않은 도마 위에서 조리를 하셔야 됩니다. 손 씻기 잘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 다녀오셨다거나 기저귀를 갈았다거나, 애완동물,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죠. 애완동물을 만진 이후에도 손 씻기를 하신 다음에 음식을 조리하셔야 돼요.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기저귀 갈고 난 다음에 애완동물 만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음식 조리하시면 뭐가 균들이 누구한테 사람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진단은 열나거나 아주 심한 복통이 있다거나, 구토, 설사, 음식 섭취가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에 더해서 혈변이 있다, 이러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요.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 있잖아요. 어린이, 노인 환자들은요, 조금만 설사를 해도 탈수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아주 몸 안에서 수분이 쫙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병원에 오시면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동반된 증상들은 없는지, 다른 가족들이나 뭐 문제는 없었는지 다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혈압, 맥박, 바이탈 사인 다 체크하고요. 체온, 심박수 다 체크를 합니다. 이 이후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영상 검사, CT를 찍을 수 있고 엑스레이 찍을 수 있고요. 대변 검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장균 감염이라든지 살모넬라 감염 같은 거, 그리고 이질 같은 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대변을 배양해서 대변 검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만약에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분들, 회사 직원들이 다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 역학조사를 위해서 감염병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식중독 치료는요, 보통은 보존적 치료예요. 보존적. 딱히 뭘 해주는 게 없어요. 보존적으로 뭐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액을 달아주거나 수분 섭취를 권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저지방 식사를 추천을 합니다. 저지방 식사를 추천을 하고, 지방이 많으면 설사가 또 유발될 수가 있어서 저지방 식사를 추천을 하고, 이것도 소량만, 많이 먹으면 또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힘들거든요. 항생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죠. 이거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식중독을 예방해야 되느냐, 다 말씀드렸죠. 손 씻기 잘 하시고 음식물 유통기한 잘 확인을 하세요. 생우유 섭취하시면 안 되고, 과일, 채소 잘 씻어서 드시고, 음식 상하기 쉬운 음식들 있죠? 김밥 같은 거 바로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거야. 맛있는 걸 뭐 남겨놔요. 빨리 먹어야지. 그리고 음식 보관하실 때 날고기, 생선은요 다른 신선식품이랑 분리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고기나 생선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실 때도 따로따로 조리한 다음에는 손도 씻고 도마도 깨끗하게 다시 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조리를 하실 때 식품 온도계가 있거든요. 식품 온도계를 사용을 하시는데, 뭐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닭고기에 따라서 식품 온도, 권장 온도가 좀 다르긴 한데, 최소 권장사항은 70도 이상, 70도 이상이 조리될 수 있도록, 그 내부 온도가 70도 이상 조리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식중독 위험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노른자도 반숙보다는 어떻게 완숙해서 바싹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시간 이상 실온에 음식을 두시면 안 됩니다. 2시간 이상 실온에 뒀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드실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워 드시거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조금 멀리 거리를 두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분변이라든지 그 손에 의해서 다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음식을 조리한 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가족들과 가족들 거리 사이를 좀 벌리셔야 돼요. 구토, 설사, 혈변이 있다,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거의 이제 여름에 피날레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안심하지 마시고 식중독 주의하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채널 똑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